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새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세계 사랑으로 어둠을 밝힌 정치 철학자의 삶, 한나 아렌트. 알로이스 프린츠라는 분이 지었고요. 김경현 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화북스에서 국내 번역 출간되었고요. 이 책은 에반 갤리셔 저술상을 수상했고요. 또한 유네스코 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는 알로이스 프린츠, 1958년 독일에서 태어나 뮌헨 대학에서 문해학과 철학, 정치학, 언론학을 공부했다. 문제적 인물을 날카롭게 들여다본 전기로 각종 저술상을 수상한 독일의 대표 전기 작가이다. 저서로는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울리케 마이노프 전기, 디트리히 본 회퍼 전기, 프란츠 카프카 전기, 요제프 게벨스 전기, 헤르만 헤세 전기, 사도 바오로 전기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전기를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경현 님께서 옮기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동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아동 청소년 환상 문학 이론 연구로 박사 후 과정을 지냈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이자 번역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책 먹는 여우, 행복한 청소부, 앙리 4세의 청춘,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생각을 모으는 사람, 사라진 나라, 이상한 나라의 리씨 등이 있습니다. 표지 일러스트는 권나영님께서 그리셨습니다. 표지에 있는 이분이 한나 아렌트의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26일에 초판 1세를 찍었습니다. 들어가는 글, 끝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참된 일이다. 1962년 3월 19일 뉴욕 센트럴파크를 지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택시 뒷좌석에는 56세의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부인의 이름은 한나 아렌트. 그녀는 미국 여권을 지닌 유대인으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고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미국 너머에까지 알려진 유명 인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다. 혼 상태에 빠져있던 한나 아렌트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 알아차리고는 마비된 곳이 없는지 우선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그 다음에는 기억을 더듬어 갔다. 조심스레 하나씩 차례대로. 독일의 괴니스베르크에서 보낸 유년기가 생각났다. 마르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시절과 지금까지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스승들,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던 마르틴 하이데거와 그녀를 이성으로 이끌어가준 카를 야스퍼스도 생각났다. 독일에서 도망쳐 나온 일, 프랑스 파리에서의 망명생활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파리에서 남편 하인리 블리어를 알게 되었다. 또 남프랑스 귀르에서의 수용소 생활과 극적인 유럽 탈출이 생각났다. 그녀는 마르세유를 거쳐 리스본으로 갔고 리스본에서 배를 타고 신세계인 미국으로 향했다. 시온주의 운동과 새로 얻은 친구들, 그리고 적들도 생각났다. 그녀는 전체주의에 대한 저술 활동에 수년을 바쳤고 이 책으로 유명해졌다. 또 예루살렘에서 소송이 제기된 나치 아돌프 아이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잊지 않고 있었다. 한나 아렌트는 마음을 진정했다. 기억의 구멍이 뚫린 곳은 없었고 몸이 마비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치 삶과 죽음 사이에 둥실 떠있는 것처럼 기묘한 상태였다. 훗날 그녀는 그 순간들을 황홀하게 상기하며 친구 메리 메카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건 순간이 남아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이 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야. 죽음이 끔찍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삶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니 살아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친구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공적인 일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면 기꺼이 삶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젊었을 때는 매우 똑똑하고 지적이었지만 아주 외로웠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자신의 특수성에 대해 점점 깊이 몰두했다. 여기서 그녀를 끌어낸 것은 젊은 대학 강사 마르틴 하이데거와의 연애 사건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눈에 띄게 되기를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과 깊은 생각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특수성, 즉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되기를 배울 수 있는 용기 말이다. 그녀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에게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 해방감은 마치 망치처럼 머리를 쾅 내리쳤다. 존경하는 스승 카를 야스퍼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글에서 용기와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충실, 이 셋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미덕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쓰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끝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참된 일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많은 것에 충실했다. 자신의 뿌리인 독일어와 문화에, 유럽에 있는 옛 친구들과 미국에서 새로 얻은 친구들에게 충실했다. 그녀는 언제나 다시 시작했고, 따라서 그녀를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한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보수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 아렌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것을 안 적은 없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언제나 난간 없는 사고를 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이게 했다. 진정 그녀는 누구였는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시인이었는가? 철학자였는가? 정치 사상가였는가? 그녀가 쓴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저는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낯선 곳에서 온 소녀라고 느낍니다. 낯선 곳에서 온 소녀라는 말은 원래 독일의 작가 프리드리 실러의 시 제목으로 흔히 문학 또는 문학적 상상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한나 아렌트의 성격을 잘 나타내어 주기도 한다. 인용된 구절을 마르틴 하이데거에게 보낸 1950년 2월 9일자 편지에서 유래한다. 실러가 쓴 시의 전문은 다음 쪽에 소개한다. 낯선 곳에서 온 소녀 프리드리 실러. 어느 골짜기 가난한 목동의 집에 해마다 첫 종달새들이 포르르 하늘 위로 날자마자 놀랍도록 어여쁜 소녀가 나타났네. 소녀는 그 골짜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네. 소녀가 작별을 고하고 떠나자마자 금방 그녀의 자취는 사라졌네. 소녀가 가까이 있으면 행복했네. 모든 이의 마음이 넓어졌네. 그렇지만 어떤 품위와 고귀함이 허물없이 대하지 못하게 했네. 소녀는 꽃과 과일을 가져왔네. 다른 땅에서 다른 햇빛을 받은 더 행복한 자연 속에서 익은 꽃과 과일을. 모두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네. 이 사람에게는 과일을, 저 사람에게는 꽃을, 소년에게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에게도 누구나 선물을 안고 집으로 갔네. 찾아오는 손님은 누구든 반갑게 맞았으나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가 가까이 오자 소녀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건네주었네. 가장 아름다운 꽃을. 이 책의 차례는 총 22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육아일기, 한나 아렌트의 태어난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한나와 마법사, 한나가 하이데거와 연애를 하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도피처 마르세유,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진 독일로부터 피난을 나와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다루는 17번째 이야기 유리상자 속의 헛개비. 이렇게 총 4개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육아일기. 슬픈 일은 가능한 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1902년 결혼한 두 젊은이에게는 빛나는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파울 아렌트와 마르타 코는 둘 다 수세대 전부터 동프로이센의 도시 괴니스베르크의 자리를 잡은 부유한 유대계 집안 출신이었다. 파울 아렌트는 29세였고 괴니스베르크의 알베르티나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28세인 마르타코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파리에서 3년간 프랑스어와 음악을 공부했다. 두 젊은이의 결합은 행운처럼 보였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생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둘 다 여러모로 관심사가 같았고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결혼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파울 아렌트는 젊었을 때 매독에 감염되었는데 매독은 당시 널리 퍼진 성병으로 프로이센 성인 남자 100명 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렸다. 치료약인 살바라산이 독일 의학자 파월 에를리히에 의해 발견된 것은 1909년의 일이었다. 파울 아렌트는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해야 했다. 사람들은 환자에게 수은 제제를 투여하거나 말라리아 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매독은 교활한 질병이다. 처음 발병한 후 상당히 오랫동안 잠복했다가 재발하기도 하는데 재발할 시에는 그만큼 더 격렬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척수와 뇌까지 파괴한다. 그러나 처음 발병한 후 저절로 치유되어 재발하지 않는 때도 있다. 파울 아렌트는 치료 효과를 보았다. 병의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다시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르타 콘과 결혼했다. 젊은 부부는 우선 베를린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하노버로 갔다. 여기서 파울 아렌트는 한 전기회사에 일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근교 린덴에 있는 널찍한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마르타 콘은 마르타 아렌트가 되었다. 처음에 마르타는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을 접어야 했다.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직 건강하지 않아 아이가 해를 입을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도 파울 아렌트에게 더 이상 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내렸다. 1906년 10월 14일 마르타 아렌트는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의 이름은 친할머니의 이름을 따 요한나로 지었지만 훗날 모두들 그냥 한나라고만 부르게 되었다. 한나의 어머니는 내 아기라는 제목의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자라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그 첫 번째 기록을 읽어보자. 요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 일요일 저녁 9시 15분에 태어났다. 분만은 22시간이 걸렸으며 정상으로 진행되었다. 아기는 3695g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슈테판 츠파이크가 안정을 구가하는 황금의 시대라고 말한 때에 태어났다.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고 1870년에서 71년 제국 건설의 소용돌이가 끝난 후 비교적 조용한 정치적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철의 수상으로 불리던 비스마르크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1898년 세상을 떴다. 현 황제인 비렐름 2세는 정치적 능력보다는 군사력의 과시를 좋아하는 인물로 특기된다. 사람들은 정치에 넌더리를 내면서도 산업과 경제의 엄청난 발전 때문에 일종의 출발의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이야기 한나와 마법사.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부분입니다. 나는 사랑 속에서만 진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 1924년 가을 한나 아렌트는 마르부르크로 갔다. 이 작은 도시의 생활은 전적으로 약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대학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마르부르크의 분위기는 그다지 열린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도 잘 보이고 또 작게 세분화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파벌이 거세었고 강단에 선 교수들은 신처럼 군림했으며 학생들은 대부분 특별한 원동력 없이 우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나는 대단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최신 유행에 따라 사내애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우아하게 손을 차려입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나는 대단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최신 유행에 따라 사내애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녔다. 종종 초록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초록색 여학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성격도 주목을 끌었다. 마르부르크 대학 친구인 한스 요나스는 훗날 그녀의 집중력과 목표 지향성,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기억한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어딘가 마법적으로 보이게 했다. 극도로 수줍은 한스 요나스는 한나의 자신감에 감탄했지만 그의 눈은 그 뒤에 숨어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간파했다. 한나는 대학 근처의 다락방에서 살았다. 그녀는 대개 혼자 있었다. 함께 기거하는 것이라고는 자취방에 더부살이를 하는 생쥐 한 마리였다. 한나를 찾아간 손님들은 그녀가 작은 생쥐를 구멍에서 꿰어내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학에서 한나는 철학과 그리스어와 신학을 수강했다. 그러나 이미 능통한 상태인 그리스어와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 루돌프 불트만에게 수강하는 신학은 젊은 철학 강사인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녀에게 준 인상 때문에 뒷전으로 물러났다. 사실 그녀는 그 때문에 마르부르크로 온 것이었다. 그녀는 곧 그에게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쳤다. 하이데거는 35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슈바벤 알프스산 가장자리에 있는 메스키르이라는 작은 고장 출신의 성당 관리인이자 술통 제조자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는 사제가 되려고 했으나 후에 가톨릭에 등을 돌리고 철학자로서의 자기 길을 갔다. 처음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의 조교로 있었고 1923년 마르부르크로 초빙되어 왔다. 하이데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반도로 간주되었다. 그는 같은 뜻을 가진 카를 야스퍼스와 함께 그의 눈에는 파산한 것으로 보이는 강단 철학에 대항하는 투쟁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지식을 관리하거나 세계관을 구상하는 것만을 자신의 과제로 보는 철학에 반대한 것이었다. 거기서 인간은 단지 역사적,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과정의 부속물로 상정되었다. 그에 반해 하이데거는 현상학자들의 표어에 따라 사태 자체로 향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는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고 파악하고 변화시키는 철학을 다시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철학적 사유란 자기를 투입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부르듯 메르키르히의 마법사는 강의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다룰 때면 이 철학자들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상은 다시 소생하여 현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하이데거는 청중을 매료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체구는 작았으나 잘생겼고 검은 머리에다 무릎을 묶은 바지에 전통복 저고리를 입고 다녔으며 겨울에는 열심히 스키를 탔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들으러 모여들었다. 그는 마르부르크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철학하는 방식에는 위험한 면도 있었다. 하이데거의 제자인 카를 웨비트의 말대로 다소간 정신병기가 있는 사람들, 역시 하이데거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의 여자 제자 하나가 자살을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나 역시 하이데거의 화법에 매료되었다. 하이데거에게도 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교수실로 초대했다. 한나는 비옷을 입고 모자를 얼굴 깊숙이 눌러쓴 모습으로 나타나 하이데거의 질문에 작은 소리로 네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아주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선생은 이 젊은 여학생에게 대단히 매혹된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아주 호의적으로 그녀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겠다고 썼다. 1925년 2월 10일자의 이 편지는 친애하는 아렌트 양으로 시작된다. 나흘 후에 벌써 또 한 장의 편지가 이어진다. 이번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한나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2주 후 하이데거는 그녀에게 몇 줄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가까워진다. 젊은 여대생과 천재 철학자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이데거는 기혼자였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처음부터 그는 한나에게 자신의 결혼과 경력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한나는 이 게임 규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온갖 궁리를 짜내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는다거나 램프를 켜놓는 것과 같은 비밀 신호를 정했다. 두 연인은 비밀이 들키면 어쩌나 늘 불안했다. 하이데거는 이중 게임을 했다. 그에게 아내 엘프리데는 아마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회적으로 그의 뒷받침이 되었고 또 괴팍스러운 남편에게 자유를 허용했다. 그에 반해 한나는 그의 평생의 열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정열은 철학이며 고독이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홀로 자신의 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 하이데거는 자유로운 시간을 프라이부르크 근처 토트나우 베르크산에 있는 나무로 만든 오두막에서 보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거친 자연과 간소한 시설의 오두막은 그의 철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대도시 베를린에서 온 초빙을 거절하게 된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휴가를 슈바르츠발트의 숲으로 오는 도시인들을 경멸했다. 하이데거에게 토트나우베르크의 오두막은 작업 세계였다. 그는 그곳 산 위에서 농부처럼 살고자 했고 그의 사상적 작업은 거친 산의 세계처럼 거세고 단순하고 힘든 것이어야 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쓴다. 깊은 겨울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 주위에 휘몰아치고 모든 것을 덮어 감출 때야말로 철학을 할 시간이다. 그 오두막에서 하이데거는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철학 저술을 시작했다. 그것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기념비적 제목을 달고 1927년에 출간된다. 1500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저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기본 사상은 하이데거가 오두막에서 추구하고 발견한 생활 감성을 표현한 것이다. 스스로 택한 고독한 내핍 속에서 그는 모든 과잉을 거부하고 유식한 요설로부터 대도시의 활락과 신문과 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유일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고자 했다. 반드시 필요한 유일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의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한다. 하이데거에게 인간이란 사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존재한다. 그는 이것을 현존재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인간은 철저히 열려져 있는 상황으로 던져진 것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 훗날 하이데거의 사상에 몰두한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심지어 자유로의 저주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 가지의 가능성을 지닌 게임을 하는 대신 한 가지 가능성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거듭 강조한다. 하이데거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본질적으로 중요했다. 마르부르크의 많은 학생들은 하이데거가 그들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기획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결단이 고소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 학생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절망해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무슨 결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삶의 규칙을 전해주거나 위안이 되는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이데거에게는 가장 거리가 먼 일이었다. 거꾸로 그에게는 거짓된 기대를 깨고 모호한 확실성을 파괴하는 일이 중요했다.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실상의 삶을 이루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 어떤 종류의 사실이며 하이데거가 인간적 현 존재의 상을 위해 기획한 것은 무엇인가? 하이데거에게 이 현 존재는 확실성과 안전성의 피난처가 아니라 반대로 짐이다. 그 종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이러한 기본 조건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에 삶의 본래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성에는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불안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기본적인 불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이 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도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염려, 말하자면 계획과 계산, 예견으로의 도피가 있고 오락으로의 도피가 있으며 세인으로의 도피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누구도 그 자신이 아니고 누구나 책임없이 사라져버리는 공중으로의 도피이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모든 도피 조치는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 은거하며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삶의 빗장을 지르는 쪽으로 귀착한다. 그에 반해 세계의 무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공허에 대한 불안을 차단할 용기가 있다면, 고양된 정신을 마주해 이 위험한 현 존재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인간은 본래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이데거는 자신의 철학이 초시대적인 분석으로 이해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은 여러 면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분위기를 명백히 반영한다. 비렐름 제국 시대의 안정된 황금기가 끝난 후 대다수 국민들은 공화국과 친해질 수 없었다. 192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고 로카르노 조약으로 서부 국경이 확정됨으로써 독일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파벌과 현대 생활의 재반 현상들에 대한 깊은 회의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구세계는 질이 멸렬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오스발트 슈팽글러가 저서 서양의 몰락에서 진단하듯이 깊은 위기의식과 진보의 거부, 기계문명의 무차별주의에 대한 거부가 팽배해 있었다. 부르주아 계급의 젊은이들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같은 책들에 빠져들었는데 이 책들은 고독으로의 진정한 자신으로의 고통스러운 길을 추천하며 그러한 진정한 자신이 될 때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했다. 막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의 힘들과 다시 대결하기 위해 무질서한 의견과 유행들을 일소하고 싶은 욕구가 퍼져 있었다. 불투명하게 된 오락과 임의성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선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전선 없는 투쟁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카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의 존재의 질서에서 사람들은 투쟁 전선들의 혼란스러움에 당황한다. 통일된 전선처럼 보였던 것은 방향을 바꾸어 자신에게 맞선다. 더욱이 모든 것이 온통 뒤죽박죽이며 변화무쌍하다. 하이데거는 자신을 현존재의 전선들로 돌격하는 군인과 비교하며 이 돌격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일 때만 감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극히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고 개인적 결속을 막도록 유념했던 것은 그러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그가 한나 아렌트에게 열정적으로 빠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 감각적 열정만을 일깨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편지에서 그녀만큼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는 이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한나는 그의 좋은 정령이며 그녀는 그의 사상에 영감을 주었다. 한나는 예속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 사랑으로 인해 당신이 더 힘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의 은밀한 지시에 따랐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는 선생이었고 그녀는 제자였다. 1925년 여름방학을 하이데거는 토트나우베르크에서 오두막에서 보냈다. 한나는 그니스베르크의 가족에게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앞에서 언급한 그림자를 썼다. 복잡한 이 글은 하이데거를 위해 쓰기로 한 것이지만 왜 자신이 그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가를 자신과 애인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11년 후에 한 편지에서 그녀는 당시 마음의 움직임을 덜 두드러지면서도 철학적인 꾸밈을 덜어내어 이렇게 파악한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랑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파멸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독립성을 빼앗겼다. 한나는 연상의 세상 경험 많은 선생이자 애인에게서 발판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며 그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발판이 아니라 종속성이었다. 하이데거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구스티누스의 말, 그대가 있기를 원하네를 인용한다. 그러나 한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펼칠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자신과 하이데거의 역할이 너무 고정되어 있었다. 하이데거는 그녀를 충실한 연인이며 자신의 저작들을 잘 이해하는 숭배자로 평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었다. 한나는 하이데거와의 사랑에는 어떤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기보다는 예감하고 있었다. 훗날 그녀는 그것을 중간 영역으로 일컫게 된다.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자신을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묶어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중간 영역도 생겨날 수 있다. 또 그때야 비로소 기대와 확고한 신념을 통해 결정되는 대화가 아니라 불안과 유보 없이 누구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나의 생각에 따르면 이러한 중간 영역이 없으면 모든 사랑에는 세계가 상실된다. 그런 사랑은 정열에 불과하고 두 연인 사이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 한나가 그녀와 그의 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랑이 서로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세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혼자서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하이데거의 생각은 흡사 영웅적인 그러나 아주 고독한 신의 모습과도 같은 인간상으로 나아갔다. 한나 아렌트는 실존 철학을 다루는 한 글에서 한때의 스승에 대해 이렇게 쓴다. 하이데거에게서 퇴락으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모든 양태는
인간이 신이 아니며 그런 인간들이 끼리끼리 함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하이데거에게 퇴락, 즉 본래적인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한나는 진정한 인간적 행복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녀에게는 바로 인간이 고독한 신이 아닌 것이 행복이며 그런 인간들이 끼리끼리 함께 공동의 세계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공동의 세계는 또한 서로 더불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한나는 하이데거에게 한동안 묶여 있으면서 그녀 말대로 충실한다. 또 하이데거에 대한 철학적 답을 찾고자 시도한다. 1925년 여름 한나 아렌트는 한 학기 동안 에드문트 후설에게서 공부하기 위해 프라이부르크로 간다. 그녀는 이제 마르부르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하이델베르크로 가려고 했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곳 대학에서 하이데거의 친구인 카를 야스퍼스에게서 박사학위를 딸 예정이었다. 24년 후 한나는 자신이 마르부르크를 떠난 것은 오직 하이데거 때문이었다고 그에게 고백한다. 한나에게 마르부르크를 떠나는 것은 억지로 하이데거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오랫동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